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꽃샘추위와 함께 파이오니어들께 기쁜 소식 몇 가지가 알려졌죠. 그중 하나가 크라켄의 파이가 상장된 일입니다. 영상 대본을 짜고 있는 3월 14일 오후 현재 0.3달러까지 근접하던 파이코인이 0.21달러 선까지 내려왔네요. 올라가다 다시 내려온 게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다른 코인들은 비트코인과 흐름을 같이 타거나 알트코인이 다 함께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지만 파이코인은 다릅니다. 호재가 있으면 독자적으로 오르고 악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독자적으로 내립니다. 저는 파이코인의 최저 가격 저점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계단 오르듯 꾸준히 오르다 보면 모든 파이오니어님이 목표를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파이코인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왜 지금이라도 채굴을 시작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적인 사건들을 통해 파이코인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총 2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내용에 앞서 파이코인의 피어그룹인 에이다, 도지, 톤, 리플의 가격 변동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흐름을 보시죠. 지난 3개월 시장은 가혹했습니다. 에이다, 도지,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이너스 30%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죠. 이것은 개별 코인의 결함이라기보다 거대 자본이 빠져나간 유동성의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침묵 속에서도 홀로 다른 춤을 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차트를 보세요. 한 달 전만 해도 파이는 50%가 넘는 경이로운 폭등을 보여주며 모두의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파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력의 움직임일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다시 마이너스 30%의 급락. 전형적인 뉴스의 파라라 현장입니다. 환호가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 데이터를 보면 도지를 필두로 메이저 코인들이 1%에서 4%대의 소폭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답답하시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개구리 코인, 강아지 코인들은 자고 일어나면 바이낸스에 툭툭 상장돼서 수천 %씩 오르는데 전 세계 유저가 5천만 명이 넘는 우리 파이코인은 왜 아직까지 바이낸스 상장 소식이 없을까요? 파이팀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사기라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미국 금융의 끝판왕 SEC증권거래위원회와의 수싸움 때문입니다. SEC증권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 중개인이 있는 증권 관리가 주 업무이며 기존 금융 시스템을 규제하고 보호합니다. 반면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을 관리합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사과를 파는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이 과일 가게의 지분은 증권이고 가게에서 파는 사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C는 겉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진짜 속마음은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코인 시장이 수조 달러로 커지니까 이건 내 구역이야 라고 영역 표시를 하며 CFTC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코인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니 중개인이 없습니다. 중개인이 없으면 SEC가 감시하고 통제할 대상이 사라지죠. 그래서 SEC는 1946년에 만든 무려 80년 전 할아버지 시대의 잣대인 하위 테스트를 들고 와서 요즘의 블록체인을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위 테스트의 핵심 기준 중 하나는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입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파이코인 가치를 올려줄게 라고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면 파이코인은 증권이 되어 법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SEC에게 두들겨 맞고 항복한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TON 2조 원을 모았지만 SEC의 태클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벌금을 냈습니다. EOS 역사상 최대 규모 ICO를 했으나 300억 원의 벌금을 내고 합의한 후 생태계가 위축됐습니다. LBRY 끝까지 싸우다 결국 패소하여 프로젝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단 코인부터 발행해놓고 나중에 규제라는 소나기를 맞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입니다. 가상자산 역사에서는 리플 소송을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불러요.
4년 넘게 수천억 원을 써가며 버틴 끝에 2025년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거래소에서 개인 간에 거래되는 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는 법적 안전지대를 리플이 피 흘려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승리는 수많은 가상화폐들을 지켜준 수호방패였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리플은 벌금을 깎아서 줬고 SEC는 기관 판매가 증권임을 인정받아 체면을 차린 양측 모두 이겼지만 찝찝한 결과였습니다. 리플이 기관과 계약할 때는 리플사가 영업을 잘해서 리플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홍보했거든요. 하위 테스트가 증권으로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반면 거래소의 일반 거래자는 리플사와의 연결고리가 약하고 그래서 상품으로 판결을 받은 거죠. 리플은 거래소에서 파는 가상화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자, 여기서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왜 이리 중요한 걸까요? 짧게 설명하자면 법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면 거래소에서 그 가상화폐를 상폐시켜야 됩니다. 그 외에도 설명 그림에 나오듯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이 늘상 하는 법적 책임들을 고스란히 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등록 없이 코인을 판매했던 행위가 미등록 증권 판매라는 범죄가 됩니다. 막대한 벌금은 물론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파이코인은 리플이 닦아놓은 이 법적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똑똑하대요. 파이는 상장 전부터 외양간을 철통같이 지었습니다. 완벽한 KYC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미리 준비했습니다. 유럽 미카에 대응해 까다로운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미리 준수하며 신고를 마쳤습니다. 리플처럼 돈을 받고 파는 ICO 방식이 아니라 유저의 시간과 기여를 통한 채굴 방식을 택해 증권성 논란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ICO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말로는 가상자산 공개라고 부르죠.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팀이 자신들의 비전이 담긴 백서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설명하며 이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받고 자신들이 발행한 새로운 토큰을 나눠주는 걸 ICO라고 하죠. 2026년 현재 파이가 OKX나 크라켄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었던 기반은 바로 이런 선규제 준수 후 상장 전략 덕분입니다. 남들이 잡코인으로 반짝 수익을 낼 때 파이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진짜 돈이 될 준비를 마친 것이죠. 마무리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SEC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코인을 압박했지만 리플이라는 벽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생긴 법적 안전지대 위를 파이코인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법적 분쟁의 역사를 더 파헤치고 파이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파이오니어님들의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